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음, 1927년에 그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솔베이 학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학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아인슈타인,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은 그 밖에도 그 옆에 아인슈타인 옆에는 로렌츠라는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있고 그 옆에는 잘 알려진 마리 퀴리 여사가 앉아 있고 그 밖에도 양자역학을 발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또 파울리, 디렉 이런 젊은 물리학자들도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제5차 솔베이 학회의 주제는 전자와 광자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1925년에 이미 양자역학의 틀이 잡혔고 사람들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양자역학을 갖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양자역학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또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언가? 이런 쟁점을 두고 활발하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학회에서 닐스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과연 양자역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자연을 확률적으로밖에 기술 못하는 양자역학이란 게 제대로 된 이론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둘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해서 더 유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버금갈 만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버금갈 만한 중요한 학회가 또 1981년 미국의 동부 보스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그 보스턴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 앤디콧 하우스라는 그런 옛날식 성으로 지은 건물에서 열린 학회였습니다. 이게 본래 어떤 부자의 개인 소유 건물이었는데 이 부자들이 이 자기 성을 MIT에 기부를 해서 MIT에서 뭐 학회 장소, 행사 장소로 사용을 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1981년에 학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이 계산의 물리학이었어요. 계산의 물리학이 과연 뭐냐? 피차 모르니까 이 계산의 물리학이 뭔가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정통 이론 물리학자 중에는 파인만, 그리고 프리만 다이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존 휠러라는 사람 등이 있었고, 이론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실험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뭐 에드워드 프레드킨, 그다음에 토폴리 이런 MIT 교수들도 있었고, 뭐 폴 차이팅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지만은 컴퓨터 공학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한스 모라벡이라는 인공지능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그런 인물도 있었고, 또 콘라드 주스라고 해서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뭘 했느냐? 우리가 보통 1946년에 만들어진 애니악이 최초의 디지털 연산을 하는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 이거를 먼저 만들었던 독일의 공학자가 있었어요. 물론 성능은 애니악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콘라드 주스라는 인물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의견 교환이
어떤 영향을 역사적으로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모임 이후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란 게 과연 뭘까에 대한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컴퓨터라는 것이 하나의 물리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각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 증거로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이 학회 이후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양자 컴퓨터의 설계를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유의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아, 불과 몇 년 안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이 다 잡히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분명히 이 학회가 이제 먼 훗날에 이 컴퓨터의 역사, 양자 컴퓨터의 특히 양자 컴퓨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시발점이 됐던 중요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의된 주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어, 물론 여러 가지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각자 훌륭한 얘기들을 많이 했겠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논의는 논의 중에는 비가역 연산과 가역 연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일단 연산이란 거를 컴퓨터가 하죠. 컴퓨터라는 거는 수많은 비트가 모여 있고 그 비트에 물리적으로는 전압을 가해서 전압에 가해진 상태는 1, 전압이 안 가해진 상태는 0. 자, 이런 식으로 0과 1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갖고 그 0과 1을 잘 조합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는 정보를 그 물리적인 비트에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겼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보통 이 전산 공학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뭐 물리학자나 이런 재료과학자들이 이런 소자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게 0과 1을 잘 구현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무슨 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지, 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소자에서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산이라는 과학과 계산이라는 분야와 물리학이라는 분야는 그냥 서로 별개의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중요한 변화가 1961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롤프 란다워라는 사람은 원래 물리학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IBM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란다워가 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이 고전 통계학학 이론에 따르면은 열이란 것은 엔트로피의 변화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엔트로피는 또 뭐냐? 엔트로피는 또 정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열과 엔트로피와 정보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물체가 열을 발생한다는 것은 그 물체가 갖고 있던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연력학과 통계학학을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킨 물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인 이 컴퓨터에서도 정보가 생기거나 정보가 사라지거나 할 때 엔트로피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컴퓨터에 열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식의 질문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롤프 란다우였어요. 그래서 란다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비트에다가 어떤 정보를 새로 쓸 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다가 정보를 지울 때는 지울 때만 열이 발생한다. 자, 이런 그럴듯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기도 하고 한 그런 독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소자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가 자, 근데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 정보가 뭔지 모른다고 합시다. 0인지 1인지. 그러면은 얘는 이 소자는 0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1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 이 소자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는 로그 2라는 값을 줍니다. 통계역학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자, 그러다가 정보가 지워진다는 거는 0인지 1인지 모르는 상태의 소재를 그냥 0으로 무조건 0으로 재설정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재설정 당한 비트는 더 이상 어떤 정보의 불확정성 이런 게 사라지고 엔트로피는 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로그 2였던 엔트로피가 0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연력학 통계학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렇게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 소자가 열을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큼의 열을 방출하느냐? 로그 2에 비례하는 로그 2 곱하기 그 소자의 온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열을 방출해야만 됩니다. 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워낙에 이론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나 모든 이 디지털 정보 기계를 사용할 때 열이 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열이 날까? 왜 열이 날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그냥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열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어떤 소자가 계산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자가 계산할 때 열이 왜 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란다워가 내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란다워가 내린 결론 자체는 뭐 그렇게 우리한테 아주 이론적인 중요성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한 일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물리학, 특히 열물리, 통계물리의 분야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과학 분야하고 계산이라고 하던 공학 분야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최초로 지적을 했다는 데서 그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란다우가 자기랑 같이 일할 젊은 물리학자, 정확히 말하면 이론 화학을 공부한 찰스 베넷이라는 사람을 1922년에 자기 연구소에 자기 밑에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고용된 지 1년 만에 찰스 베넷은 굉장히 놀라운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그 란다우가 만든 증명을 잘 회피해서 가역성과 비가역성에 대한 얘기를 깜빡했네요. 자, 어떤 이 물리적인 대상이 열을 발생했을 때 그 물리적인 대상은 비가역적인 변화를 겪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듯이 뜨거운 물이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차가운 물로 식으면은 그 반대 현상은 저절로 안 일어나죠. 차가운 물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비가역적인 현상인데
어떤 소호자에 있던 정보가 지워지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연산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란다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컴퓨터가 어떤 비가역적인 연산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일정한 양의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은 비가역적인 연산을 안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설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자, 그것이 1973년 찰스 베넷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인데 일종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열을 발생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계산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제안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죠. 어쨌거나 컴퓨터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혁신적인 컴퓨터를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찰스 베넷도 이 1982년에 앤디콧 학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도 이 가역 연산에 대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자, 파인만은 이 학회에서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만 양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컴퓨터가 모사할 수 있다. 자, 이런 취지의 이 강연을 했었다고 했죠. 자, 찰스 베넷은 파인만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도 이런 가역 연산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파인만이 또 몇 년간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발표한 논문이 1985년에 나온 양자역학적인 컴퓨터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굳이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 원자 하나를 소자로 삼아서 작동하는 컴퓨터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보다 몇십 년 전 앞서서 1959년에 파인만이 했던 유명한 강연이 있어요. 5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파인만이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였는데 공대 자기네 학교에서 미국 물리학계가 열렸을 때 거기서 한 강연이 있습니다. 자, 강연이 나중에 논문 소책자로 출판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제목을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그래서 아래에는 아직도 방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번역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가만히 물리학적 원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로 원자 하나하나가 소자 역할하는 기계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학자들은 정말로 이 원자 크기의 기계를 만드는데 한번 힘을 모아봐라. 이런 취지의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도 일종의 기계죠. 그러니까 잘만 만들면은 원자 하나가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기계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게 파인만의 생각이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게 1985년의 논문입니다. 야, 요즘은 그 원자 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큐빗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말로 이 파인만의 원대한 꿈대로 거의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자 하나,
원자가 큐빗 하나 역할을 하고 원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조작해서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연산을 하는 그러한 컴퓨터들을 지금 만들려고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뭐 거기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점점 성능을 높이고 지금 그러는 중이죠. 자,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딱히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자 하고 해서 모인 건 아니지만은 1981년 엔디콧 학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그 학회 이후에 사람들이 이 컴퓨터 만드는 것도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되는구나. 그 수학자들도 컴퓨터 공학자들도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돌아가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럼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이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둘 다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의 사례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발전이 훨씬 먼저 출발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도대체 양자 컴퓨터란 게 뭐냐?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란 거는 어찌어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 양자 소프트웨어가 하는 양자 코드죠. 양자 코드가 하는 양자 연산형은 도대체 뭐냐? 그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연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정리들이 이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이 데이빗 도이치라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1985년 그리고 1989년에 발표한 두 논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개념 체계가 거의 확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빗 도이치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폴 베니오프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베니오프의 업적은 데이빗 도이치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업적에 좀 가려서 요즘은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데이빗 도이치가 85년, 89년 논문을 통해서 깔아두었다면은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과연 무슨 알고리즘을 돌려야 이게 진짜 양자 컴퓨터가 센 컴퓨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최초로 준 사람은 바로 피터 쇼라는 인물이고 그 사람이 쓴 1994년 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논문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쇼 알고리즘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도 차차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양자 소자를 만들어야죠. 큐빗을 만들어야죠. 무엇로 만들 것이냐? 원자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진짜 원자 아니고 원자처럼 행동하는 모인조 원자 그런 소자를 잘 만들어서 그것이 큐빗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이죠. 이제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세 명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우리가 잘 만들면은 그것이 정말 큐빗처럼 거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1984년, 85년
그때 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도 역시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양자 소자,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이게 정말로 그게 가능한 건가 하는 그냥 지적 탐구의 차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실험이 성공하고 나니까 그러면 초전도체를 양자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소자로 만들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점점 싹을 틔웠고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하는 데 뛰어든 회사가 바로 IBM 그리고 구글 이런 회사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대형 회사가 아니라 조그만 규모의 회사에서도 추전도체를 이용한 소자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죠. 자, 그러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전자기학 이 발전됐던 과정 그리고 양자역학이 발전됐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그 신기한 실험적인 발견이 있었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을 만들고 그 이론적 이해를 통해서 또 그다음 실험이 나오고 그 실험이 또 다른 이론을 촉발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과 이론이 서로 맞물려서 발전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는 이론은 멀리 앞서가 있고 실험은 차근차근 그 이론이 만들어서 제시한 어떤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하나씩 그 필요한 소자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30년 뒤에는 그 상황이 충분히 역전돼서 실험이 오히려 이론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